인천 송도 국제도시 건설 현장엔 이른 새벽부터 분주한 기운이 넘실거렸어요. 굵직한 철근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안전모를 쓴 인부 아저씨들이 삼삼오오 모여 자재를 나르고 있었죠. 시끄러운 소음과 뿌연 먼지 사이를 가르며 고급스러운 은회색 세단 한 대가 스르륵 들어섰습니다. 타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백발을 단정히 빗어넘긴 노신사 한 분이 내렸어요. 바로 한빛건설의 박태준 회장이었죠.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박 회장은 좀처럼 현장을 떠나질 않았답니다. 골조 상태부터 콘크리트 타설은 잘 됐는지, 자재 창고는 어떤지 제 눈으로 직접 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미였거든요. 언제나 그림자처럼 그를 수행하는 윤민준 비서도 오늘도 회장님 뒤를 따르며 조용히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윤 비서, 도장 작업하는 데가 어디쯤인가? 회장님, 비동 뒤편 외벽입니다. 지금 한창 페인트 칠 중입니다. 응. 그쪽으로 가보세. 박 회장은 또각또각 부두 소리를 내며 공사장 안쪽으로 향했어요. 그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고 손은 어느새 양복 안주머니에 작은 수첩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렇게 도장구역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어요. 무언가가 그의 발걸음을 딱 멈추게 했습니다. 하얀색 방진복을 입은 젊은 여자 하나가 높은 작업대 위에서 롤러로 페인트 칠을 하고 있더군요. 머리를 야무지게 틀어 올리고 페인트 자국이 묻은 손등으로 이마 위로 송골송골 맺힌 땀을 쓱 닦아내는 모습이 꽤나 다부져 보였죠. 그런데 박 회장은 그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저 눈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무언가에 집중할 때 미간에 잡히는 잔주름까지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이었거든요. 수연이 엄마이자 자신의 아내였던 지수 씨와 어쩜 그리 똑 닮았는지. 김지수 씨는 20 몇 년 전 5살배기 딸 슬아를 데리고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졌었죠. 그날 이후로 박 회장은 온 나라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사람을 써보기도 하고 실종신고도 여러 번 냈지만 감감무 소식이었죠. 결국 모든 걸 체념하고 수색을 멈춘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고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회장 곁을 지키던 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어왔어요. 박 회장은 여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 친구, 이름이랑 이것저것 좀 알아봐 주게나? 윤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현장 감독이 있는 쪽으로 총총걸음을 옮겼습니다. 박 회장은 계속해서 작업대 위를 뚫어지게 올려다봤어요. 여자는 오로지 자기 일에만 몰두한 듯 저 아래에서 누군가 자신을 애타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른 채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페인트를 덧칠하고 있었죠. 한참 뒤였을까요? 여자가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작은 손목시계 하나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는 것이 박 회장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박 회장은 홀린 듯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 시계를 집어들었어요. 낡았지만 다행히 아직 움직이고 있는 시계 뒷면에는 자그맣게 새겨진 글귀가 있었어요. 슬아에게. 아빠가. 그 자리에서 박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져 왔죠. 자신의 손으로 하나뿐인 딸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시계였으니까요. 우리 딸 슬아, 아니, 지금은 수연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걸까?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윤 비서. 네. 회장님. 그 아이 아주 자세히 알아봐야겠네? 이름, 나이, 그리고 엄마가 누구였는지 모든 걸 말이야. 윤 비서는 박 회장의 얼굴에 어린 깊은 긴장과 혼란을 읽을 수 있었어요. 회장님의 눈빛이 저토록 심하게 흔들리는 건 정말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박 회장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손에 쥔 시계만 하염없이 내려다 보았습니다. 기억 저편에서 어린 딸의 까르르 웃던 소리가 아련하게 맴도는 듯했죠. 20년이 넘도록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깊은 후회, 그리고 아직 전하지 못한 미안함이 다시금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아이고. 윤민준 비서는 회장님의 지시를 받들어 곧장 현장관리소장을 찾아갔습니다. 작업자 명단을 쭉 훑어보던 그는 도장 작업팀에 속한 한 여자가
바로 회장님이 찾던 그 인물임을 금세 알아챘죠. 이름은 이수현. 나이는 29. 부양가족은 따로 없고 현재 현장 근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몇 해 전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 칸은 비어 있었죠. 윤 비서가 회장실로 돌아왔을 때 박태준 회장은 커다란 창가에 서서 송도신도시 넘어 황량하게 펼쳐진 갯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사장 한쪽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기계 소음도 창문 틈으로 희미하게 날아드는 흙먼지도 지금의 그에겐 아무런 자극도 되지 못하는 듯했어요. 회장님, 알아봤습니다. 그래, 말해보게. 윤 비서는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박태준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 넘기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름 하나가 눈에 밝혀 들어왔습니다. 이수연.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이전 이름 박스라. 그 순간 박 회장의 입에서 나지막한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 그는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고 아주 오래된 가족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앨범 표지를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사진 한 장을 꺼내들었죠.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한참 젊었던 자신과 아내 지수 씨, 그리고 돌잔치를 갓 넘긴 딸 슬아가 세상 가장 행복한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슬아, 맞구나. 우리 딸이 틀림없어.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납득시키려는 듯 아주 조용하고도 간절하게 내뱉은 그런 확신이었죠. 사진 속에서 작은 나비처럼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천진난만하게 웃던 슬아의 미소는 오늘 그 페인트공 아가씨, 아니, 이제는 수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의 미소와 정확히 포개졌습니다. 윤 비서. 예, 회장님. 수연이 어머니, 그러니까 지수 씨는 정확히 언제 세상을 떠났다고 했지. 윤 비서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년 전 폐암으로 병원에서 임종하셨다고 합니다. 이수연 씨가 홀로 간병했고 장례도 직접 다 치렀다고 확인됐습니다. 박태준 회장의 눈빛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창문 너머 먼 곳을 바라보다가 이내 무겁게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과거 속에 안타깝게 져버린 아내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너무나도 아파왔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도 없이 홀로 병마와 힘겹게 싸우다 외롭게 눈을 감았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박 회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윤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지수 씨가 나에 대해 뭐라고 했을지, 수연이가 어떤 기억을 품고 있을지, 그거 좀 더 자세히 알아봐 주게. 아내가 왜 그렇게까지 나를 미워했는지, 이젠 정말 알고 싶네. 윤 비서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가 나가고 난 뒤 박 회장은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시계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손등 위에 가만히 올려놓고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그 시계는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흔적이었고 어쩌면 스스로에게 남긴 유일한 증표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업에만 정신없이 몰두하느라 정작 집안의 불안은 제대로 보듬지 못했던 시간들. 아내에게 매일같이 쏟아졌던 시어머니의 차갑고 모진 말들.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방치했던 자신의 무책임함까지. 모든 아픈 기억들이 커다란 죄책감처럼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수연이를 위해 내가 지금 무얼 해야 할까? 지금이라도 아버지로서 다가가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전혀 모른 채 29회를 살았고 어머니는 그에게 단 한 번의 연락도 단 한 줄의 편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 도대체 왜? 끝까지 숨어버렸던 걸까?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도 박 회장은 마음속으로 한 가지 다짐을 굳혔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늦었지만 딸의 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결심. 그리고 그 첫걸음은 과거의 비밀을 알고 있을 누군가를 찾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수연이와 어머니가 함께 머물렀던 공간. 그들을 곁에서 지켜보고 도왔던 사람들. 분명 그 어딘가에 모든 진실의 조각들이 숨겨져 있을 터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다시 찾아간 송도건설 현장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페인트 냄새와 흙먼지가 뒤엉켜 부유했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작업 소음은 정오를 향해 가면서 더욱 커져만 갔죠. 박태준 회장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이제는 익숙해진 길을 따라 도장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엔 망설임이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회장님, 점심시간이 되려면 아직 좀 이릅니다만. 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자 박 회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둘러보고 싶을 뿐이네. 도장 구역에는 역시나 이수연 씨가 있었습니다. 붓을 손에 꼭 쥐고 외벽을 정성스럽게 칠하고 있는 그녀의 손놀림은 제법 익숙하고 또 단단해 보였죠. 방진복 소매 너머로 언뜻 드러나는 가느다란 손목에는 아직도 그 작은 손목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낡아서 색이 바랜 가죽 밴드, 군데군데 벗겨진 도금, 그리고 이제는 희미하게 남아있는 각인까지. 박 회장은 그 시계를 보는 것만으로도 벅찬 감정이 울컥 하고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수연 씨는 작업을 마무리한 뒤 페인트통을 정리하며 고개를 들었고 바로 그 순간 박 회장과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잠시 놀란 듯 동그래졌던 그녀의 눈이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회장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또 현장 점검 나오셨어요. 그 물음에 박 회장은 조심스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아니, 오늘은 그냥 좀 일찍 점심을 먹고 싶어서 왔네. 혹시 괜찮겠나? 이수연 씨는 어깨를 살짝 으쓱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제가 식당 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회장님.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조용히 현장 식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박 회장은 이수연 씨의 옆모습을 곁눈질로 가만히 바라보며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죠. 어쩌면 오늘이 그 어떤 말이라도 꺼내볼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으니까요. 작은 천막으로 지어진 간이식당 안은 아직 한산했습니다. 조금 일찍 점심을 시작한 몇몇 인부 아저씨들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고 이수연 씨는 박 회장을 구석진 자리로 안내한 후 소박한 반찬 몇 가지를 직접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 반찬은 좀 볼품없어 보여도 다 식당 아주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저도 가끔 같이 먹는데 맛은 제법 괜찮답니다. 그녀가 생글생글 웃으며 내민 접시에는 정갈하게 묻혀진 나물과 따끈한 볶음 요리가 소담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릇을 멀차 내려다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이수연 씨. 네. 회장님. 그 손목시계 말인데 보아하니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혹시 무슨 특별한 의미라도 있는 건가? 이수연 씨는 잠시 자신의 손목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시계의 낡은 가죽 밴드를 손가락으로 살살 매만지던 그녀는 이내 작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 이 시계요. 이건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아버지가 제 5번째 생일에 선물로 주신 거래요. 그 말에 박 회장은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요. 몇 번 고장이 나서 멈춘 적도 있는데 그래도 차마 버리질 못하겠더라고요. 이상하죠? 아니요. 전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회장은 최대한 감정을 숨기려 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까지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차마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치지 못한 채 어렵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를 뵌 적이 있나요? 이수연 씨는 짧은 침묵 끝에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요.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진 않으셨어요. 다만 그녀는 무언가 말을 고르려는 듯 두 손을 꼭 마주 잡았습니다.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다고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요.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 회장의 심장을 후벼 파듯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꾹 다문 채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자신은 분명 온 나라를 뒤지고 사람까지 써가며 그토록 애타게 그들을 찾으려 했는데 아내는 도대체 왜 딸에게 그런 말을 남긴 걸까? 어머, 죄송해요. 회장님,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렸나 봐요. 이수연 씨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박 회장은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가족이란 건 그렇게 쉽게 잊히는 게 아니니까요. 바로 그 순간 식당 한쪽에서 작업 반장을 찾는 무전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이수연 씨는 다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이쿠?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가서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황급히 식당을 빠져나갔죠. 박 회장은 텅 빈 식탁 위에 남겨진 그녀의 시선 한 자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슬아야, 우리 딸 그렇게 알고 자랐구나.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식당에서 돌아온 박태준 회장은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빠르게 변화하는 송도 신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펼쳐졌지만 박 회장의 흐릿한 시야에는 그 무엇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이수연 씨의 손목에서 보았던 그 낡은 시계와 똑같은 모양의 시계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책상 앞에 힘없이 주저앉은 박 회장은 아주 오래전에 썼던 낡은 일기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살던 시절, 아내 지수 씨와 함께했던 소소하고 행복했던 일상들, 그리고 하나뿐인 딸 슬아의 첫 생일, 첫 걸음마,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아름다웠던 기억의 뒤편에는 차마 지워지지 않는 검은 그림자 또한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슬아에게는 친할머니가 되는 사람은 며느리인 지수 씨를 결코 곱게 보지 않았죠. 특히 슬아가 아들이 아닌 딸이라는 이유로 더욱더 차갑고 매정하게 대했고 그런 냉대와 구박은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그 사실을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바쁘다는 핑계로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는 막연하고 헛된 희망으로 그 모든 것을 외면하고 방치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은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박 회장이 마주한 것은 텅 비어버린 적막한 거실과 짧은 편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슬아와 저는 오늘 이 집을 떠납니다. 제발 우리를 찾지 마세요. 그 짧은 편지 한 장은 박 회장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두 동강 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새벽부터 미친 사람처럼 수소문을 시작했지만 아내 지수 씨는 마치 이 세상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린 사람처럼 그 어떤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깊은 상념에 잠겨있던 박 회장은 거친 손등으로 촉촉이 젖어든 눈가를 가만히 문질렀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죠. 유리창에 어렴풋이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땐 내가 왜 그렇게 바보 같았을까? 왜? 잠시 후 회장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쇼! 회장님, 저 윤민준입니다. 들어오게? 윤 비서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몇 장을 손에 들고 도용한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딘가 조금 무거워 보이기도 했고 동시에 극도로 조심스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회장님, 지난번에 지시하신 일 알아봤습니다. 이수연 씨와 가까이 지내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의 오랜 친구분이시고 지금도 가끔 연락하고 만나는 사이라고 하더군요. 성함은 오미자. 현재 인천 주안동에 있는 낡은 빌라에서 홀로 살고 계신다더군요.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분이 지수 씨와 우리 슬아, 아니 수연이의 삶에 얼마나 관여를 했던가. 상당히 깊게 관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씨가 생전에 가장 의지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김지수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그리고 장례를 준비할 때도 줄곧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라면 지수 씨가 왜 그렇게까지 나를 피해 다녔는지 그 이유를 알 수도 있겠군?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알고 싶다는 단순한 바람을 넘어서 그 진실이 자신에게 과연 어떤 아픔과 대가로 돌아오게 될지 두려워하는 마음 또한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죠. 윤 비서는 그런 회장님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더욱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직접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박 회장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작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지. 그분의 입으로 지수와 하진이, 아니, 우리 수연이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야 하는 것이 맞을 거야. 그날 오후 박 회장은 운전기사도 대동하지 않은 채 조용히 자신의 차를 직접 몰고 인천 주안동으로 향했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한참이나 지나 도착한 낡은 빌라 앞에서 그는 차를 세우고 잠시 동안 숨을 골랐습니다.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빌라 입구에 들어서서 녹슨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몇 초에 불과했지만 실제로 그가 손을 들어 벨을 누르기까지는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죠. 띵동. 누구세요? 문 안쪽에서 잔뜩 경계하는 듯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박 회장은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오미자 여사님 되십니까? 저는 박태준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김지수 씨의 남편이었던 사람입니다. 문이 열리는 데에는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틈이 아주 조금 열리자 작고 수척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아주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 드디어 오셨구려. 드디어 그 한마디에 박 회장의 심장이 무겁게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오미자 할머니의 깊고 슬픈 눈빛에는 아주 오래된 기억과 힘겹게 억눌러 온 듯한 감정들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언젠가는 꼭 찾아올 줄 알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이 할머니는 조용히 손짓하며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낡은 빌라 내부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뭐라 형용하기 어려운 묘한 따스함이 희미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정성스럽게 관리된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교자상 위에는 이미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미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르며 박태준 회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드실 줄 알았수다. 언젠가는 꼭 이렇게 오실 줄도 알고 있었고요. 박 회장은 그 말에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찾아뵙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지수 씨, 아니, 아내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제가 함께하지 못했네요. 면목이 없습니다. 오미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천천히 들이킨 뒤 이내 아주 조용하고도 힘겹게 입을 열었죠. 우리 지수,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원망했수다. 하지만 동시에 또 얼마나 많이 그리워했는지 당신은 아마 모를 거예요. 박태준 회장의 눈동자가 하염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무심하고 못났었죠. 어머님의 그 모진 구박을 뻔히 알면서도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어리석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오미자 할머니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지수는 처음부터 그걸 견딜 수가 없어 했어요. 특히 딸쓰라 지금 수연이를 낳고 나서는 더더욱 그랬고요. 시댁에서 어린 것한테까지 그렇게 차별하고 못살게 구는 걸 보는 게 그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끔찍했던 게지요. 그걸 알면서도 저는 박 회장은 차마 다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오미자 할머니는 맞은편 자리에 가만히 앉아 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용케 찾긴 했더군요. 당신 딸을요. 나는 그게 참말로 다행이다 싶어요. 우리 지수도 마지막에는 어쩌면 그걸 간절히 바랐던 것 같았으니까 박 회장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님, 왜 지수 씨는 우리 슬아에게 제가 그 아이들을 버렸다고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했던 걸까요? 저는 정말로 온 나라를 샅샅이 뒤지며 돌아다녔습니다.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었고요. 아내와 딸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을 다 썼습니다. 오미자 할머니는 또다시 한참 동안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수많은 사연과 아픔이 고스란히 스며 있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아주 작고 힘없는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는 사실 처음 얼마 동안은 당신이 자기를 그리고 슬아를 꼭 찾으러 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나한테도 새 주소 한번 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자꾸 흐르면서 점점 자기가 했던 그 선택이 옳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믿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할머님 박 회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자신이 했던 선택을 스스로 정당화하고 싶었던 게지요. 어린 딸아 이 손목 하나 붙잡고 그렇게 무작정 뛰쳐나온 엄마로서 남편한테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그렇게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여자로서 단 한순간의 후회도 없었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당신에 대한 기억을 우리 수연이에게도 조금씩 어쩌면 조금씩 왜곡해서 말하게 된 것이겠지요. 박 회장은 힘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랬군요? 지수 씨가 그렇게까지 힘들었다는 것을 제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오미자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쪽에서 자그마한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주 낡고해진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건 우리 지수가 저 세상으로 가기 바로 전에 나한테 남긴 물건이오. 언젠가 혹시라도 당신이 이렇게 찾아올지도 모르니 그때 꼭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었지.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어린아이가 그린 듯한 서툰 그림 한 장과 짧게 적힌 메모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아빠랑 같이 놀고 싶어요 라고 서툴게 써놓고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는 이런 글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죠. 태준 씨, 미안해요.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당신도 우리 모녀를 많이 사랑했다는 걸 나는 잘 알아요.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도망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어리석게도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 슬아, 우리 딸 하진이는 꼭 당신을 다시 만나야 해요. 부디 제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글을 읽는 순간 박 회장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친 손가락이 빛바랜 종이 위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하염없이 훑어내렸습니다. 지수씨, 이제야 당신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부족하고 못난 남편이었는지도 이제야 알 것 같소. 오미자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수연이는 그래도 엄마한테서 항상 네 아버지는 너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단다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밝히도록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수연이 마음속 어딘가에도 아직은 당신을 향한 작은 자리 하나쯤은 남아있을 거요. 박 회장은 뜨거운 눈물을 황급히 닦아내며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를 이제라도 제가 지켜주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진실을 다 전하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껏 살아왔는지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오미자 할머니는 그런 그의 어깨를 말없이 그리고 아주 따뜻하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늦지 않았수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진심은 언젠가는 꼭 전해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며칠 후 한빛건설 회장실에는 다시 이수연, 아니 박스라라는 이름이 조용히 오르내렸습니다. 박태준 회장은 수십 번, 수백 번을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다시금 마음을 굳게 다잡으며 윤민준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윤 비서, 이수연 양에게, 아니 슬아에게 좀 전해주게. 회장이 잠깐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말이야. 윤 비서는 다소 난감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수연 씨가 그 이유를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회장님, 회사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회장 개인의 아주 간곡한 부탁이라고 그렇게 전하게. 박 회장은 더는 망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이수연 씨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조심스럽게 한빛건설 본사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한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육중한 문 앞에서 가만히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신 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베, 들어오게?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박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단호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끽! 하고 무거운 문이 열리고 마침내 이수연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작업 현장에서 막 나온 듯한 수수한 복장을 하고 있었고 머리에 썼던 안전모는 어색하게 손에 꼭 쥔 채였습니다. 어깨는 긴장감으로 다소 굳어 있었고 두 눈에는 낯선 공간에 대한 어색함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죠. 앉게. 박 회장은 맞은편 소파를 손짓으로 가리켰고 이수연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지시에 따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잠시 동안 두 사람 사이를 흘렀습니다. 박 회장은 그런 그녀를 아주 가만히 바라보며 마침내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수연 양, 아니, 슬아야. 이 시계 혹시 기억하겠니?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보석함을 그녀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보석함 안에는 그녀가 늘 손목에 차고 다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의 아주 낡고해진 작은 손목시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수연 씨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뜨였습니다. 이건 회장님이 이걸 어떻게 내가 선물했단다. 네가 5살 되던 해 바로 내 생일에 말이다. 박 회장은 목이 메는 듯 아주 조용하고도 힘겹게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이수연, 너의 진짜 이름은 박스라. 그리고 내 아버지가 바로 나란다. 그 말에 이수연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거의 비명에 가깝게 외쳤습니다. 내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그리고 너희 어머니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단다. 온 나라를 샅샅이 뒤졌고 수십 년간 너희를 찾으려고 그토록 애를 썼지. 네가 이렇게나 다 커버렸을 줄은 정말 몰랐어. 이수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치며 격렬하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거짓말 말도 안 돼요. 우리 엄마는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했어요. 단 한 번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다고 내가 필요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박 회장은 다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아니다, 슬아야. 정말 아니야. 나는 단 한순간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어. 정말이다. 하지만 이수연 씨의 두 눈에는 이미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 맺혔고 그 눈물은 이내 봇물 터지듯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엄마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사셨어요. 당신 이름 석자조차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으셨다고요. 박 회장은 그녀의 바로 앞에서 힘없이 멈춰 섰습니다. 네 어머니는 어쩌면 자신이 택했던 그 고단한 삶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랬을 게다. 너에게 나를 완전히 잊게 하려고 말이다. 하지만 그건 크나큰 오해였고 아주 잘못된 판단이었어. 슬아야, 제 이름은 슬아가 아니에요. 이수연 씨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전 이수연이에요. 그리고 더는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울면서 회장실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황하고 문이 세차게 닫히는 소리만이 싸늘한 정적 속에 너무나도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 회장은 멍하니 닫힌 문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소파 위로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힘없이 쥐고 있던 낡은 시계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고 그는 고개를 깊이 떨군 채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잠시 뒤 회장실 문이 다시 조용히 열리고 윤민준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박 회장의 붉게 충혈된 눈가를 가만히 살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천천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지수 씨가 얼마나 나를 원망하고 또 원망했을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네. 그리고 그 불쌍한 아이도 평생 그런 거짓말을 진짜로 믿고 살아왔겠지? 가엾은 내 딸.
그는 한참 동안이나 깊은 침묵에 잠겨 있다가 이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비서, 우리 슬아가 수연이가 그동안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내 엄마가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겼는지, 또 누가 그 아이 곁을 지켜줬는지 아주 자세히 좀 알아봐 주게. 나는 그 아이에게 모든 진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고 싶네. 설령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고 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걸세. 이수연 씨는 회장실을 뛰쳐나온 후 한동안 멍하니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저 발길이 닿는 대로 하염없이 걷고 또 걸었죠. 마음속은 마치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들어앉은 것처럼 무겁기만 했고 가슴 깊은 곳에서는 차갑고 서늘한 혼란이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내 아버지라고 말도 안 돼. 입 밖으로 힘없이 흘러나온 말은 마치 아주 낯선 사람의 목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문득 기억 저편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한 사람의 얼굴을 기억해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늘 한결같이 자신의 곁을 지켜주었던 단 한 사람. 바로 어머니의 오랜 친구였던 오미자 할머니였습니다. 이수연 씨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오미자 할머니 댁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더 이상은 혼자서 이 거대한 혼란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또다시 한참 동안 좁은 골목길을 걸어 도착한 낡은 빌라. 오미자 할머니는 예상치 못했던 이수연 씨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적잖이 놀란 듯 두 눈을 동그랗게 깜빡였습니다. 어머나, 수연아, 이게 다 웬일이냐. 오늘 현장 쉬는 날도 아니잖니. 이수연 씨는 애써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할머니한테 꼭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서 왔어요. 오미자 할머니는 그런 그녀를 말없이 안으로 들였고 두 사람은 오래된 교자상을 마주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가 채 식기도 전에 이수연 씨가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한빛건설 회장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오미자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굳어지는 것을 이수연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무겁고도 고요한 침묵이 어쩌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분이 제 아버지래요. 맞아요, 할머니. 정말이에요. 오미자 할머니는 천천히 아주 무겁게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 맞다. 그분이 내 친아버지란다. 수연아. 이수연 씨는 순간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아주 어렴풋이 품고 있었던 작은 기대와 의심이 결국 현실이 되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왜요? 왜 지금까지 아무도 저한테 말해주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는 항상 그 사람이 우리를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미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눈물로 얼룩진 이수연 씨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지수는, 내 엄마는 네가 그런 모진 집안에서 자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어. 너희 친할머니라는 사람이 얼마나 독하고 모진 사람이었는지 넌 너무 어려서 아마 기억도 잘 안 나겠지. 아니요, 조금은 기억나요? 아주 어렴풋하게요. 이수연 씨는 두 눈을 질끈 감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미자 할머니는 마치 오래전 이야기를 들려주듯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엄마는 그 숨막히는 시댁의 공기 속에서 매일같이 질식할 것 같다고 했어. 박태준 회장 그 양반이 본래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시절엔 워낙 자기 어머니 말 한마디 제대로 거역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내 엄마는 결국 그걸 끝내 견디지 못하고 내 손 하나만 붙잡고 그 집을 뛰쳐나왔고 그 후로는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쥐죽은 듯 자취를 감추고 살았던 거란다. 그런데 엄마는 왜 저한테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이수연 씨의 눈에 다시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찾지 않았다고, 우리가 필요 없어서 버렸다고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냐고요? 오미자 할머니는 아주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네 엄마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어쩌면 깊은 죄책감이었을 게다. 자신이 했던 그 선택이 과연 정말로 옳았던 건지
어쩌면 평생 확신이 없었겠지. 네가 점점 커가면서 혹시라도 네가 먼저 아버지를 찾겠다고 나설까 봐 그게 덜컥 겁이 났던 건지도 몰라. 그래서 일부러 더 모질게.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지. 이수연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아주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한데 뒤엉켜 그녀의 머릿속을 마구 휘저어 놓았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정말로 우리를 찾으셨던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사실이었어요. 오미자 할머니는 조용히,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았지. 찾고 말고 사설 탐정까지 붙여가면서 온 나라를 샅샅이 뒤졌다고 하더구나. 내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땐 이미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고 네 엄마도 나한테 신신당부를 했었어. 그 얘기만큼은 우리 수연이한테는 절대로 꺼내지 말라고, 그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말이다. 할머니는 전부 다 알고 계셨던 거네요. 처음부터 다. 이수연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서운함이 잔뜩 배어 있었습니다. 오미자 할머니는 그저 미안하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수연아, 정말 미안하다. 나는 그저 네 엄마의 마지막 뜻을 따르는 것이 그게 옳다고 생각했었어. 그땐 정말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단다. 무거운 침묵이 한참 동안이나 두 사람 사이를 흘렀고 이윽고 이수연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어쩐지 조금은 더 단단해져 있는 듯 했습니다. 저 조금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리해야 할 것도 너무 많고요. 오미자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그녀를 말없이 배웅했습니다. 그래, 그럴렴. 내 마음이 하는 말을 가만히 한번 잘 들어보렴. 그리고 언제든 다시 돌아와도 괜찮으니 알았지. 이수연 씨는 오미자 할머니의 집을 나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회장실에서 들었던 수많은 말들, 그리고 방금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모든 진실들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의 가슴을 사정없이 파고들며 서서히 무너질 것 같은 높은 벽처럼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짜 자신의 삶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모든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그리고 또 이틀, 시간이 조금씩 흐르자 이수연 씨의 마음속을 휘젓던 거친 소용돌이도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모든 진실을 마주한 지금 더는 외면하거나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그녀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박태준,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나보기로 말입니다. 한빛건설 회장실 문 앞에 다시 선 이수연 씨는 이전과는 달리 아주 깊고 차분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키익 하고 문이 열리자 박태준 회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놀란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연, 아니, 슬아야, 네가 와준 게냐. 이수연 씨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서툴지만 그녀가 먼저 아주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죠. 잠깐만요. 오늘은 제가 먼저 좀 이야기해도 될까요? 박태준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떨리는 손으로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고 두 사람은 또다시 나란히 마주 앉았습니다. 이수연 씨는 두 손의 손가락 끝을 꼭 모아진 채 아주 조심스럽고도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오미자 할머니를 찾아가서 만났어요.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애타게 찾으셨는지도 전부 다 들었어요. 박태준 회장의 두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고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고 이수연 씨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지키려고 하셨다는 것도 이제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도 저를 지키고 싶으셨던 거죠. 그렇죠? 그래.
슬아야, 단 한순간도 아빠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박태준 회장은 잔뜩 잠기고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5살 되던 해 아빠가 그 시계를 선물했을 때 네가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아빠는 아직도 어제 일처럼 모든 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 그 시계 네 손목에 여태 계속 있었구나. 우리 딸 이수연 씨는 그 말에 아주 작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네, 항상 버리지 못했어요. 이유는 잘 몰랐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제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거든요.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 없이 아주 길고 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처럼 불편하거나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오래된 오해를 풀어낸 따뜻하고 안도감 어린 침묵이었죠. 박태준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아까 그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다시 꺼내 이수연 씨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와 네가 아주 어릴 때 직접 그린 그림이야. 네가 아빠랑 같이 놀고 싶다며 그렸던 바로 그 그림. 네,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걸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단다. 이수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 빛바랜 그림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에 서툴고 조악한 글씨체로 아빠랑 같이 놀고 싶어요 라고 또박또박 적힌 글귀가 세월의 흔적 속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림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던 이수연 씨의 눈가가 또다시 촉촉하게 붉어졌습니다. 이걸 엄마가... 박태준 회장은 그저 말없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도 너를 위해 평생 애썼고 나도 네 곁에 다시 다가가기 위해 정말 많이 애썼어. 너무나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너에게 좋은 아버지가 꼭 되고 싶구나. 슬아야. 이수연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박태준 회장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내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바뀌어서 아직은 모든 게 조금 낯설고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박태준 회장은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치며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 분명하다는 게냐? 우리 딸 이수연 씨는 아주 작고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제부터라도 알아가고 싶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저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아주 천천히 아버지로서의 당신 모습도요. 그 말에 박태준 회장은 두 눈을 질끈 감으며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차오르는 눈물을 조용히 삼켰습니다. 수십 년이라는 그토록 긴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토록 간절히 갈망했던 단어 하나가 마침내 그의 귓가에 너무나도 따뜻하게 들려온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슬아야, 우리 딸.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제 그 이름으로 불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수연 씨는 다소 수줍은 듯 하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슬아라고 불리던 기억이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왠지 마음 한구석이 참 따뜻해지는 것 같거든요. 박태준 회장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이수연 씨의 작은 손을 아주 조심스럽고 그리고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 손은 비록 작고 가늘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도 단단했고 또 뜨거웠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함께 아내 김지수 씨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박태준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묘비 앞에 가만히 앉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깊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지수야, 드디어 우리 하진이, 우리 슬아를 찾았어. 너무나도 늦었지만 당신에게 평생 해주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라도 우리 슬아에게 내가 다 해주고 싶네. 부디 하늘에서 나마 날 지켜봐 주구려. 이수연 씨는 그런 박태준 회장의 옆에 가만히 나란히 앉아 차가운 묘비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그토록 미워했던 그 마음 이제 조금씩이나마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이렇게 지켜주셔서요. 그날 두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묘소 앞에서 아주 오래도록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겠지만 이렇게 어렵게 다시 이어진 소중한 인연은 이제 두 번 다시 멀어지거나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붉은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해질 무렵 두 사람은 묘소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길 위에서 못다 했던 이야기들을 조용히 그리고 다정하게 나누었습니다. 지난 세월에 아팠던 기억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소중한 삶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듯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박태준과 박스라 너무나도 늦게나마 하지만 기적처럼 다시 이어진 아버지와 딸 두 사람의 이름 앞에는 길고 깊었던 상처와 그리고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애틋한 사랑이라는 이름이 이제 막 새겨지기 시작하고 있었답니다.